고품격 학원 관련된 우리 수다 커뮤니티 매일국어 원장님을 모시는 원픽 매일국어 원장님을 모시는 수다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저희가 뭐 이제 코로나로 관계로 앞에 한 2,000분 모시고 싶었으나 대표하는 두 분만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치동 학원가를 탐방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국어를 사용하시고 있는 대치동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시는 박인현 대표님의 멘토 솔루션이라고 하는 학원에 저희가 탐방 와 있고요. 자, 오늘 그 멘토 솔루션의 박인현 대표님을 제가 먼저 본인이 소개하시면 조금 이제 부끄러우시니까 제가 가볍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멘토 솔루션 박인현 연구소장님 옆에 계신데 연구소장님은 그 현재 이제 EBS 중등 프리미엄 자기주도 학습 전문 강사로 현재 EBS에서 방송을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UA 중앙교육의 이제 전임 강사도 하셨고, 서울교대에서 또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책을 장장 6권이나 출간하셨습니다. 뒤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트렌드 에듀케이션 최근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홍공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교재부터 공부 재능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박인현 대표님을 제가 가볍게 소개해드렸는데 뭐 예. 여기 나와서 계시니까 인사 한번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멘토 솔루션 대표 및 연구소장인 박인현 소장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그냥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네. 저는 이제 그 대학병원의 그냥 건강증진센터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고객들이 문제점을 검사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8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검사를 통하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고등학교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입시 전략에 따라서 어떤 로드맵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더 쉽게 따지면 이런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갖추게 될 때 가장 큰 덕목은 아이와 어떤 관계 형성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사로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3가지 영역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여기 뭐 지능도 있을 수 있고 또 독해력. 제가 이제 매일 국어를 신봉하는 이유가 이 역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독해력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제 가장 떨어지는 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문해력이나 독해력 쪽이잖아요. 그래서 독해력을 좀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뇌기능. 심지어는 저희 이제 뇌까지도 봐요. 예, 이 뇌는 이제 아예 습관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멀티태스킹 많이 하는 애들.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우리가 전자기기로 인해서 요즘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역량을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 초등학교 때는 사실 정서가 학습을 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습이 정서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과 정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 성격이나 기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아이 적성, 흥미나 이런 게 어디 있는가,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이제 다중지능, 어디에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있는가, 또 습관 같은 걸 보면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선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멘탈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멘토 솔루션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학습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강의형 학원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에 이제 학종 시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아이의 기본적인 역량과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량이 이제 학습으로 좀 이렇게 전이되는 이 과정을 차대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보시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박연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 일반적인 티칭형 학원의 모습이 아니고, 그 컨설팅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과 티칭을 하는 학원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90%의 학원이 그런 학원인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의 역량과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 역량,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끌어올려서 최대한의 어떤 아이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 해주고, 기본적인 독해력과 기본적인 뭐 좀 수리력 같은 부분을 향상시켜주는 치유의 센터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조금 팁 방출을 해주시면 멘토 솔루션의 어떤 컨설팅 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 로드맵을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오면 먼저 8가지 검사가 먼저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제 뭐 학습 지능이라든가 아이가 하는 역량에서, 그다음에 독해력 검사라든가 뇌 검사, 그다음에 성격 검사하고 근데 기질 검사, 또 학습 습관이나 아니면 학습 유형이나 다중지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검사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솔루션이에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사나 부모들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부터가 공부 시작이거든요. 네네. 그게 되면 사실 불안하지 않아요. 네. 지금 입시에서 너무 많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은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략의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전략이,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모든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아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애들은 앞에서 끌고 가야 될 애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뒤에서 좀 밀고 가야 될 애도 있고, 전략적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주는 건데, 여기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나온 로드맵이 솔루션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공부 방법이나 진로 진학이라든가 부모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어떻게 보면 공부에 대한 멘탈을 잡아주고 아이의 학습적인 전반적인 전략을 짜주는 게 저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 공부법, 혹은 이제 뭐 그 공부법을 기반으로 한 아이의 어떤 플래닝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진로를 잡고, 부모님이 그 진로와 학습적인 공부법 같은 것을 잡아주는 걸 도와주고, 가정의 환경, 이런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다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강사 따라다니는 공부.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수학에 누가 유명하더라. 뭐 국어에 누가 유명하더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A 학원이 있든 B 학원이 있든 C 학원이 있든 그 선생님 따라다니는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문제집 위주의 어떤 문제집이 떴다. 어떤 모의고사가 떴다. 뭐 이러면 그 모의고사를 뭐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터가 되고 있는, 그게 이 대치동의 어떤 모습인데, 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학습법이, 좀 문제시되거나 뭐 바라보시는 생각들, 뭐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좀 씁쓸하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학원들은 더 오히려 오프라인 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제 자체가 공부면 괜찮은데 숙제가 숙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더 번아웃 현상이라고 공부에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너무 학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거기다 또 고배용 저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주도적인 힘이 좀 부족해, 애들 스스로가. 그래서 정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수시나 우리가 학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주도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 대치동 애들은 어떻게 보면 엉덩이 힘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내력은. 그러나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위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수학 나가는데 얘는 벌써 수학을 다 끝냈대요. 이런 거로 인해서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입시에서는
대치동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고 이제 미래의 교육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코 저는 대치동의 교육이 유리할까? 이건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왜냐면 공부하는 힘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세상 살아가는 힘인데 과연 그런 힘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은데 기계적으로 의존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려면 이런 걸 깨고 가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대치동 애들은 부족하다. 너무 교육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 환경적인 측면이 이 대치동 친구들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주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어머니 주도의 공부가 지금 현재 말하는 학종 시대에는 그 어머니 주도의 공부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폐라고 할까? 뭐 물론 아이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자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 거죠. 그렇죠. 그 학종이 뭐 비중이 좀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제 학종을 떠나서 부모가 끌고 가는 공부, 그러니까 부모가 앞으로 뭐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서 끌고 가는 공부보다는 이제 아이를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게 흥미가 있고 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뭔가 주도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분은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가 그런 걸 굉장히 앞당겨 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도 떨어지는 데 많지만 학습에서는 너무 주도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또 우리가 게임에 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대치동의 공부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그동안 제가 저도 이제 아주 오랜 전부터 뭐 대표님 얼굴 뵙고 또 여러 가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또 공유하는 면도 있고 해서 뭐 항상 뭘 강조하시는지 제가 봐왔지만 특히 대표님이 오랜 동안 이 뭐 독해력, 수리력의 기본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공부의 기본은 뭐 독해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 공부의 기본은 독해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아이들이 집중력의 문제는 사실 읽기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독해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습인 과목이거든요. 습. 우리가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학습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지만 국어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어를 스스로 읽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되다 보면 그러면 집중력도 높아질 뿐더러 특히 제가 이 매일 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거예요. 매일 국어는 저는 완전 신봉자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수준별, 능력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더구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학자습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습관이 길러지고 또한 집중력이. 왜냐면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교과서에 연동된 부분이 많다는 거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요즘 애들이 저는 중학교 2학년들을 봤을 때 과연 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중심 단락이라든가 핵심을 찾는 아이들이 저는 10%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교과서에 연결된 중심 단락을 찾아내면서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매일 국어에서 하루에 3개의 비문학을 접하면서 매일 그런 훈련을 한 애가 과연 주도적인 학습 시간이 안 생기겠냐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가장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5단계 패턴 학습을 저 연구소에서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 5단계 패턴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할 때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흐름을 보고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과서 읽기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핵심을 찾는 단계. 이게 이제 개념 정리하는 단계죠. 그게 된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약점을 찾아내고 총정리하는 5단계 그 패턴 학습이 매일 국어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시킴에 있어서 너무 효율적인 거야. 스스로 찾아가기 쉽고. 그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부모들이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의 어떤 그런 성취감도 좀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네.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부를 하냐 아니까 네. 부모가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지금 독해력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매일국어와 매칭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입시에서는 우리가 수학은 상위권까지 갈 때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최상위권에서는 국어가 결정한다. 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습인 과목이기 때문에 네.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지금의 특히 대치동 지역에서는 더 그런 거예요. 네. 학원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이 국어가 되게 어렵게 특히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그 비문학이라는 부분은 티칭으로 향상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읽고 또 핵심을 찾고 이렇게 여러 번 그 글을 해독을 통해서 반복 공부를 하면서 배경 지식을 스키마로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향상될 맞아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어 지문이 과거에는 지문 안에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빨리 읽는 게 목적이었어요. 빨리만 읽고 이해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수능의 지문은 되게 짧으면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문과 지문 사이에 답이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되려면 엄청난 훈련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중심 단락을 찾아내고 핵심을 찾는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독서량이 많아요.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4학년부터는 배경 지식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대부분 그 당시 그 4학년 때 판타지나 해리포터 아니면 유튜브로 갈아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배경 지식 있는 책을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국어의 중요성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여기에 많은 독서량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 읽는 연습도 그때부터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독서의 중요성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시고 독서를 아이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책을 사주기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어릴 때 이제 한글을 뗄 때에 뭐 상상력이나 뭐 글자를 익히는 이런 과정에서 동화책을 읽히고 이런 과정이 그 과정을 넘어서는 4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동화책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책들보다는 비문학적인 거, 정보를 주는 걸 이런 것들 읽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배경 지식이 있는 책들을. 그래야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연결고리나 우리가 말하는 스키마 형성으로 인해서 애들이 문제 해결력이 좀 높아진다. 특히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정제해서 가지고 있는 책이 교과서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매일국어는 이제 그런 교과서 내용을 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일국어 콘텐츠가 좋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워낙 많은 애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써보면서 애들이 변화되는 속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국어의 그 어떤 장점, 저희가 그 영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거하고요. 일단 애들이 성취감,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레벨과 단계가 있다 보니까 애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몇 레벨에 몇 단계, 5단계 이상이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색깔 표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계속 파란색으로 만들다가 녹색이 한번 나왔는데 아이가 울면서 중학교 1학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복습해서 다시 파란색으로 만들 수 없냐.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그 나이 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프라인상은 딴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내가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또 교과서에 있는 핵심 파악을 잘하다 보니까 내신 관리가 당연히 잘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기말고사 끝난 학생들은 벌써 전화가 오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신 관리에서 심지어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목동 학생인데 목일중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어 시험을 봤는데 1학년이 단원평가식으로 비슷하게 받겠죠. 국어 평가를. 근데 17개 반 중에서 100점이 3명이 나왔대요. 17개 반인데. 근데 그 중에서 그 학생이 100점이 나온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썩 잘했던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학생은 학원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국어 학원이나 이런 데 국어 학원을 다른 학원은 다녔겠죠. 근데 국어 학원을 저는 다니지 않으면서 논술 학원 이런 걸 다니지 않으면서 100점을 나왔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국어는 학원 다니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교과서나 자습서, 특히 자습서를 중요시하는데 자습서와 매일국어에서는 많은 지문을 접해보면 국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필요하죠. 왜냐면 내신 때문에 어떤 다른 문법이나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중학교 때는 국어 학원을 다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어 원장님들이 보면은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국어 학원을 다니시고 그 국어 학원 원장님은 매일 국어를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아니면 중학교 때는 다녀도 좋지만 오히려 안 다녀도 본인이 주도적인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대신 뭐 제가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다녀야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우리 멘토 솔루션에서 매일 국어를 도입하고 나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어머님들 없었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학습이든 독해력 학습이든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종이로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글을 읽는 건데 특히 종이로 읽어야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도움이 되겠냐. 종이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안 계셨나요? 간혹가다 있죠.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이로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은 그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한눈에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모니터상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페이퍼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집중력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온라인 학습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일 국어는 인강을 듣는 느낌이 아니고 직접 읽고 직접 아이들이 모든 그 답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훨씬 더. 페이퍼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더 키워질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눈의 필요는 빨리 오다 보니까 많은 장시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공부 습관도 잡을 뿐더러 아예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똑같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부원을 드리면 제가 초창기에 이제 매일 국어를 이제 개발해서 론칭을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국어를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긋고 그렇고 읽고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연필을 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표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의대를 들어간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그 학생이 매일 국어 때문에 자기가 의대를 들어갔다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저희 이제 매일 국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친구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 매일 국어 때문에 들어갔다고 한 말을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나는 고마운데 진짜 맞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매일 국어가 온라인이라서 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종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친구한테 배운 말이에요. 우리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표시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지금 현재는 잊어버리고 나중에 혹 찾아봐야지 이런 관점에서 수첩에 쓰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즉시 쓰는 순간 그 순간 잊어버리려는 목적에서 수첩에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일 국어를 하다 보니 자기는 표시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 표시하는 순간 나중에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표시를 했는데 매일 국어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읽으면서 이걸 100%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매일 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이. 예. 그래서 자기는 한 번만 읽고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 국어로부터 키웠고 예.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한 번에 문제를 풀고 시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그 매일 국어의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었다.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문성현이라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제가 갑자기 자신감이 붙었어요. 어디 가서 선생님들이 뭐 종이가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수첩은 왜 적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문성현이 말을 제가 빌려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험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창의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창의력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날로그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라는 감성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온라인 학습이나 인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래너라든가 네네. 아니면 복습 노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감성이 깔려야 네. 창의력 교육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국어는 우리의 언어기 때문에 모국어다 보니까 네. 국어는 내가 습인 과목이고 모국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하지만 네. 제가 말하는 아날로그 감성이 깔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리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감성이 깔려야 아이들은 어떤 공부하는 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국어는 오히려 페이퍼상에 쓰지 않고도 네. 모국어이기 때문에 네. 모니터상에서 보면서도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저는 다른 과목은 다르다고 보는 거야. 네. 우리가 말하는 영어라든가 네. 영어 단어 웬다든가 네.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써가면서 역사나 사회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더 쉽게 따지면 이런 거죠.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 지금 깔려야 되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 요즘 아이들은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든가 내 시간표를 보고서 내일 어떤 과목이 들었는지 예복습이나 이런 걸 챙기고 가는 애들은 벌써 수업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는 창의력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학생은 무조건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 손과 엉덩이가 예. 공부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예. 뭐 수학 문제를 손으로 예. 푼다든지 예.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한번 써본다든지 예. 이런 부분은 손이 함께 움직이면서 복습도 하고 예. 그죠? 또 뇌가 또 함께 손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뇌도 기억을 하고 이런 과정에 아날로그적인 예. 학습은 필요한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모국어에 해당되는 국어의 전체 지문을 읽어보고 예. 그 지문의 전체 맥락을 중심어와 핵심어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글을 기억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온라인이라는 이런 트레이닝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네, 이제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혹 저희 이제 매일국어를 도입하시고 나서 그 매일국어와 함께 우리 멘토 솔루션 입장에서는 매일국어의 독해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본연의 우리 학원의 장점인 컨설팅의 영역까지 결합을 해서 함께 이제 상품을 구성하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학습 상품의 구성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혹 이 방송을 보다가 우리도 그 아이 역량도 키우고 어머님들의 자세도 좀 배우고 해서 우리 멘토 솔루션에 대치동 멘토 솔루션 방문해서 뭔가 관리를 좀 받고 싶다 혹은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학부모도 이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매일국어와 연결되는 그 상품을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학원의 어떤 컨설팅 상품들과 같이 결합해서 운영하시나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는 이제 검사에 들어가죠. 네네네. 왜냐면 이제 매일 국어를 검사하다 보면 아이 수준이 나오잖아요. 네. 개인별로 얘 수준이 몇 레벨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상인지 중상인지 중한지 한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레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출발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거를 여기 저희 센터에 와서 매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게 있고 매일 집에서는 매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매일 집에서 하고. 그렇죠. 그걸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에서 중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매일 국어가 그런 가치관도 애들한테 심어주는 거야. 매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학습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죠. 네네. 왜냐면 학습지는 단계적으로 돼 있지만 매일 국어는 온라인상에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시간 자체가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게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국어가 저희한테는 공부 습관을 잡아줄 뿐더러 네. 우리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독해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또 행동 변화시키는 데도 마찬가지고. 저는 행동이 변해됐다 안 변했다는 건 아이들 태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행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실행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독해력으로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매일국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행력의 한 일환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비용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저희 원에 나와서 하는 거고 집에서 매일. 집에서 매일. 그 대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카톡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엄마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안 되는 걸 계속 지적하면 아이들 스스로 학습적인 행동 습관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매일 국어지만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매일 국어인데 제가 그 매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저겠죠. 제가 대표다 보니까 제가 그 이름을 지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를 초창기 공부법을 어머님들이 잡아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30분이라도 이 독해력 공부를 하면서 같은 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장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아이가 식탁에서 매일 국어를 한다면 항상 식탁에서 같은 시간 오후 8시에 한다면 오후 8시에 이거를 같은 식탁에서 오후 8시에 매번 한 달만 그것을 이겨낸다면 아이의 학습 자세나 그 규칙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은 약속과 규율이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사실 아이의 학습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저는 사실 매일 국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뭐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제 목표니까. 근데 그 습관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뇌는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고 뭔가 일정한 시간에 하고 반복하면 그럼 그런 루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없어요. 근데 공부는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일정한 시간에 앉는 것 뿐더러 공부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과목을 할지, 교재는 뭘로 할지, 분량은 어디까지 할지, 몇 시간 이런 걸 정해놓고 한 애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매일 국어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대표님이 그 저술하신 책 중에 뭐 공부 팔자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그 책자가 있는데 공부 팔자가 뭔가요? 제가 그 책 쓰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팔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그 제가 보는 그 이율 배반적으로 제가 쓴 건데 사실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세 가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따지면 역량에서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도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유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능에서 어떤 영역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팔자로 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공간 지각력에 따라서 수학과 공간 지각력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해력이나 국어는 최상위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수학은 상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이 높은 애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풋이 빨라요. 아웃풋도 빠르지만 공간이 낮은 애들은 고지식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문제를 변형하면 좀 어렵고. 근데 이 공간 지각력이라는 영역 자체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부모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요. 학습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영재를 판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기하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부 습관이 공부 팔자를 바꾼다는 듯이 그런 거죠. 이제 팔자를 누구나 바꿀 수 있지만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가 성격적인 예. 성향이 있듯이 예. 어떤 학습적의 능력의 어떤 부분에서의 능력치도 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고 그렇죠. 학습을 어떤 학습을 더 좋아하는지에 따른 성향도 일부 학생이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본질적인 기질에 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예. 부족한 부분, 뭐 기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공간지간이 예.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을 읽는 부분이 좀 약하다, 언어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글을 많이 읽게 도와주고 보완을 하게 해서 이 공부 팔자를 넘어서는 역량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예. 좀 강하게 공부 팔자 이런 단어를 지어내신 건데, 그렇죠. 예, 그 글자만 본 사람들이 예.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예. 아, 팔자가 다, 뭐 공부가 팔자가, 이런 식의, 예. 좀, 오해를 하셨군요. 예,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공부 재능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네네네.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에요. 공부를 그렇죠. 잘하는 애들. 우리가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근데 공부도 재능인데 그 재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만나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나고 뭔가 내가 작은 하나의 변화, 작은 불씨로 인해서 애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28년 동안 해오면서 선생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 한마디, 선생님 눈빛, 선생님의 언어 한마디에 아이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거를 그 시기와 그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고 또 이런 교육들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의 어떤 감정의 교류나 그다음에 이제 멘토로서의 끌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아이와 교감을 이루면서 부족한 부분도 메워주고 극대화해서 아이의 역량을 최대치로 당겨주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 형성. 선생님의 가장 큰 덕목은 사실 관계 형성이에요. 아이하고 어떤 방법이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쁘든 잘생겼든 아니면 아이하고 공감을 잘하든 뭔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하나 정도는. 그래 애들을 변화시키기가 쉽다. 어쨌든 뭐 감성적으로든 유머든 뭐 외모의 매력이든 그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가볍게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막 이제 2025년에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진행될 때, 어떻게 어머님들이 지금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는 게 이제 중1부터 그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초등 어머님들, 그 시기에 있는 5, 6, 중1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입시 전략으로 가야 아이들의 입시 성공을 가져갈지 그러면 좀 팁을 한번 방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진로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근데 진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로를 찾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흥미 위주로만 보거든요. 근데 흥미 위주로만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감도 봐야 돼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흥미가 유능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수학을 재밌어하면, 국어를 재밌어하면 그 과목을 잘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유능감이 흥미를 유발시키거든요. 내가 수학을 잘해야 그 능력이 생겨.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목표 설정이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는 뭐 과거 이런 얘기 있었죠. 뭐 엄마의 뭐 정보력, 할아버지의 뭐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이고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요. 절대적인 학습량이 많든가 아이가 멘탈이 있든가.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이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이제 아이하고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보통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가는 순간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가고 관심으로 가지 말고 부모가 아이를 좀 품고 가야 돼요. 좀 보다듬고 가야 되는데 엄마들이 학습에 개입되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를 찾아야 되지만 부모의 전략도 필요하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요. 네네네.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똑같이 학원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죠. 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본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이제는 어떤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러지 역할을 옆에서 이렇게 탁탁 쳐주는 거야. 그런 것만 해줘도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신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내신 관리가 중요하니까 교과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교과서에 따른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을 아이가 얘기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때 중요한 가장 세 가지가 뭐냐? 일단 진로 빨리 찾아주는 거. 그래야 거기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문이과가 없지만 통합이 됐지만 대학에 문이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이과 선택하는 것도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문이과 선택도 사실 대부분 엄마들은 수학으로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문이과 결정은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역학과 에너지라든가 천체, 태양계 잘하는 애들, 산화환원이라든가 아니면 유전 잘하는 애들이 이과적인 성향이 있는 거니까 과학을 잘하면서 특히 이 네 파트가 잘 되거나 아니면 수학을 좋아하면 이래도 이과 성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할 때는 학습 역량 봐야 되는 진로 선택을 빨리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좋아하는 과목 그래서 자유 학년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진로 선택을 부모가 해줘야 되고 부모의 중심이 필요하다. 전략이. 그리고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이 세 가지만 갖춰준다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부모들은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거는 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2025학년도부터 바뀌는 그 고교 학점제가 고1은 상대평가,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2, 고3에 하는 그 진로에 관한 진로 선택, 그다음에 뭐 일반 선택, 뭐 이런 부분들은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죠. 죄송합니다. 고1의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 2학년들도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건 이제 상대평가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조금 오히려 공통 과목인 1학년 때 과목이 상대평가다 보니 중요하죠. 고1이 오히려 더 그렇죠. 중요해지는 상황이에요. 내신 관리가. 고1 내신 관리가 중요해지네요. 그러면은 고1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고1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되버리는 셈이겠죠.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의 그 학습 태도나 공부법, 자기만의 공부법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부 습관은 중학교 때 잡지 못하면 거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고3까지 가는 확률이 거의 75%가 넘어가요. 1등급 올라가는 애들이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습 습관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고1 때 이제 공통 과목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고1 입시가 왜 중요하냐?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월 달이 되면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입시는 4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첫 시험 볼 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4월 말에 보는 중간고사,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내신이 안 나오면 일단 수시를 접고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수시에 접는 그 에너지를 정시에 쏟으면 걔는 서울대 가요. 근데 그건 편하게 가려는 잘못된 습관인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가 내신에서 학교 교과 공부나 정시 공부는 고3 때까지 거의 고2 말이나 고3 초까지 같이 가져가야지 한쪽으로 포기하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1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1에서 어느 정도 내신이 뭐 2등급 선이나 3등급 초반 때까지만 나오면 얘는 버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4등급이 넘어가려면 얘는 접어요. 정시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1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은 중학교 때 잡아야죠.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학습 습관을 완전히 잡아서 중학교 때의 자기 공부의 패턴이나 공부 전략을 완성하고 그 힘으로 고1의 내신의 결과를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아이가 급하게 예를 들어서 1, 2등급을 받아내야 사실은 학종을 가든 교과 전형을 가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고 혹 좀 일반은 좀 어폐가 있지만 2학년, 3학년 때 혹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성향의 과목을 들으면서
A 정도 수준에서 절대평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고1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들 입장에서 예. 이런 말씀은 좀 웃기지만 그러면 고1이 가장 중요해지면 예. 중학교 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2 특히 중3 이럴 때 예. 고1 과목을 좀 선행을 통해서 예.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예. 완벽하게 심화까지 중3 때까지 좀 해놔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겠네요. 이 선행의 말은 참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애들은 네. 선행이 독이 되는 애가 있고 네. 어떤 애는 선행이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건 애에 따라 달라요. 예. 근데 그 기준은 이제 뭐로 봐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가 능력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학습 역량에서 이런 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보이거든요. 네. 학습 역량에서 우리가 공간지각이 높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네. 사실 약간의 선행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애들은 네. 성실하지가 않거든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 약간 근자감이 있어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네. 그러니까 이 애들 자체는 선행을 통해서 수학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줄 수도 있고 네. 선행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공간이 낮은 애들은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네. 이런 애들 선행 위주로 공부하면 대충대충 하고 네. 넘어가면 네. 이런 애들은 네. 오히려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선행은 필요하다. 네. 반드시 필요해요. 네. 수학을 보는 시각이나 그 과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필요한데 네. 애에 따라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행보다는 심화나 다지기로 가는 애들이 좋아요. 이게 이제 네. 입시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네. 특목고를 우리가 중학교 때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냐, 네.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냐, 여기서 판단이 서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고 가면서 우리의 성실해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네. 하나고 가면서 우리의 머리 조화가 의미 있는 거지. 네. 거기 이미 다 성실한 애들. 네. 여기 대치동에서 단대 보고 가면서 우리의 머리 조화 이건 의미 없죠. 네. 거기서 일반 집단에서는 우리의 성실해가 의미 있는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선행과 특목고나 이런 것들은 네. 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주자 그러면 우리가 특목고에 갖추게 가장 큰 덕목은 네. 일단 자신감이에요. 네. 진로에서 진취형이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공간지향이 높아야 돼요. 네. 공간지향이 낮거나 진취형이 낮은 애들이 우수한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성적이 안 나오면 나 괜히 여기 왔어. 네.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고로 온 애들도 있고 반대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나 그리고 주위 환경에 이런 애들은 공간이 높거나 머리가 좋으면 무조건 특목 가는 게 유리하죠. 이런 애들 일반고 가도 내신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얼마나 돼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수한 집단에 가도 떨어지진 않는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이런 것들은 조금 개인에 따라 제가 다를 수 이제 있다. 연달아 이제 예.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별로 중등부 때 예.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그 소위 말해 특목고, 예. 영재고나 가고는 어떤 아이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고나 뭐 이런 그 인문학적인 예. 특목고들은 예. 어떤 아이들이 가는 것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예. 다음 드리려고 했는데 연달아 답을 주셨는데 특목고를 가야 되는 아이가 있고 예. 특목고를 조금 피하는 게 유리한 아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 거죠. 공부를 잘해도. 네네네. 그 애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목고를 가지 말아야 될 애들은 공부를 잘해도 이런 애들은 공간장이 좀 낮고 성실한 애들 있죠. 꼼꼼하게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일반고 최상위권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의대를 지원하거나 교대를 갈 학생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진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대나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은 타고난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애들은 감이 있어야 돼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장이 높거나 수학을 잘하면서 공부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지금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애들. 우리가 지적 호기심이 높다는 소리는 즉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 가야죠. 반대로 지적 호기심이 낮은 애들은 사회성이나 이런 게 높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 낮은 애들이 특목고를 간다면 이런 애들은 이제 외부 성향이 좋은 거야. 사람과 관련된 직업들은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과적인 성향이 높은 애들은 사무과 관련된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재고나 과학고 스타일이죠. 제가 이제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표님께 그 학부모님 한 분을 좀 그 솔직한 학부모님 한 분을 초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좀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이제 한 분을 초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제가 학부모님하고 좀 이제
학부모님이셔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얼굴이 예. 나오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하시니까 그냥 좀 저 어머님은 네네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네네네 지금 큰애가 이제 그 용인외고를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용인외고 나와서 이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다니다가 네네네 1학년을 다니다가 네. 다시 의대 쪽에 문과생인데 또 의대 쪽을 애가 욕심이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의대를 봐서 또 의대를 들어갔어요. 올해 반수해서. 아니 근데 문과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렇죠. 반수를 해가지고 예, 의대를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공부는 저는 선택과 집중으로 보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간절함이 있고 네. 얼만큼 선택과 집중하느냐. 네. 근데 이제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생이 중학교 2학년 그렇죠. 나이 예. 터울이 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코칭 수업도 받았고 네네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네. 현장감 있게 한번 엄마한테 들어보시면 또 애를 애를 다 네. 키워봤고 작은 애는 또 네. 이제 중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아마 네. 어머님들이 이야기는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감 없이 그냥 우리 첩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어머님이 아니 근데 첫째를 그 서울대 다니고 의대를 다닐 정도로 용인외고 출신에 그렇게 이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따님인가요? 네. 그 따님이 있는데 그 둘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아들인가요? 네. 그럼 이제 그 본인도 또 그 첫째를 키우는 노하우가 있을 텐데 중2 아들을 우리 저기 멘토 솔루션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된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좀. 이제 그 전에 큰애도 저한테 했죠. 큰애도 했어요? 네. 제가 좀 오해했네요. 네. 큰애도 저한테 했죠. 큰애를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둘째마저. 예. 그런 뜻이었군요. 예.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욕심이 있어서, 예. 네, 그런 능력 있고 욕심이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둘째를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럼 매일 국어를 접하게 되신 거잖아요. 매일 국어를 둘째가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대로 외국어가 학습 습관을 잡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이 학습지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선생님 오시기 직전까지 애들이 몰아서 하고 일주일치를 몰아서 그냥 일주일 놔뒀다가 한 방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하는지 원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하루 이틀 밀리거나 하면 연락을 주시고 해라 해서 확인을 해주시니까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종이보다는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멘토 솔루션에서 아이가 이틀치만 안 해도 바로바로 연락이 가서 하라고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럼 그 멘토 솔루션에서 그러면 하는 애들은 한 달, 우리 매일국어 한 달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 결과가 가장 좋으면 90점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기본 목표는 초록색이 이상인가요? 파란색을 아예 목표로 잡으시나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 한 명이 파란색 그렇죠. 안 됐다고 녹색 나와서 울었다고. 그리고 제가 또 제가 직접 또 수업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녹색 하나만 나와도 탈탈탈 볶아요. 왜 이 녹색 엄마들한테 직접 전화하죠. 그 애들은 그 파란색 만들면서 성취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란색 나오다 녹색이 한번 나오잖아요.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애들한테는 공부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중2 자녀는 다 이렇게 30일이면 30일 꽉 차서 파란색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근데 집중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여요. 그게 점수가 올라가는 패턴을 아이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보고 질문 읽는 그 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야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걸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쉴 때는 그 틈틈이 쉬더라도 일단 한 질문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그 중등부 저희 컨텐츠니까 거기에 이제 뭐 핵심으로 찾고 중심으로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학습 패턴을 보시고
어머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중심문장을 찾고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과서에서 키워드 찾고 하는 과정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이들 교과서를 읽는 능력도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중등부 1단계부터 저 심한 15단계까지 수능 대비하는 부분까지 사실은 그 15단계는 리트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 수준의 그 지문이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부는 완벽히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전체 국과 사를 만들어낸 거고요. 중등부는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6단계 사이에 쉽게 말해서 이제 기술, 음악, 뭐 여러 가지 사회, 역사, 뭐 이런 책을 통틀어서 뭐 저희가 이제 중등부 교과서의 다양한 교과서 과목의 지문을 활용해서 저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살살살살 집어넣은 건데 어머님은 그게 교과서 지문이라는 거 어머님이 이제 그 아이하고 가르치면서 캐치를 해내셨네요. 다행히.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도 문법 네네네. 관련한 것들도 좀 나오고 예. 표준어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 과학 지문 같은 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거 배경 지식으로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중1, 2, 3의 교과서의 다양한 교과서 내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이가 그럼 직접 그 중2 교과서 그 내용을 직접 해서 실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나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아직 시험을 안 봤어요. 아직 시험을 안 봐가지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시구나. 제가 대표님 자랑하고 싶은 거 뭐냐면 저희 원에서 저희는 학부모가 이 메일국을 한다면 무료로 해드려요. 저 어머님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요. 학부모가 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왜냐면 부모가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올릴 비싸지도 않으니까. 근데 저 어머님이 지금 나가는 단계가 9레벨 지금 5단계까지 나갔어요. 9레벨? 네. 근데 10레벨 나가면 제가 저 엄마한테 상품권 하나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걸 해보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변화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저희가 플래너도 마찬가지. 이거 할 때 플래너도 엄마가 직접 짜면 제가 매일 올리는 엄마들은 상품권 주듯이 매일 국어를 해보다 보면 애 고충을 알잖아요.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도 해보라고. 낮은 단계부터 저 어머님이 몇 단계부터 시작했냐면 5단계부터 시작했어요. 5단계부터?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5단계, 6단계부터 했으니까. 6단계인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있는데, 어머님도. 어머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 놓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는 거 들으면 공부라는 걸 한 20년, 30년 나왔다가 하셨는데도 6단계에 나왔으면, 원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이시네요. 아니,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막, 공부에 대한 막 지적의심이 높진 않으셨는데, 이걸 하시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얼굴에 어떤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 볼 때 어머님이 여기 원에 오실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실 때마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머님들한테도 이런 파급 효과를 좀 주려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는 그 메일국어 사용하시는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실시간 우리 그 고품격 수다 커뮤니티 원픽 학원 방문 이 촬영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 박인현 대표님처럼 그 학부모님이 메일국어를 궁금해하시면 아이디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고 아이가 어떤 공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뭐 지금처럼 뭐 10레벨 가시면 상품권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기 10레벨 가서 상품권 드릴 때 그런 챌린지를 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도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원장님들이 원하시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뭐 아이디도 하나 열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해보시니까
그 매일 국어가 좀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네네. 그러면 어려우면 아이가 좀 힘들어할 거잖아요.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은 것도 장점이긴 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리고 한 지문이 만약에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것도 3번에 쪼개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겹지가 않고 사실은 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애들 가고 바로 하거든요. 아, 네. 어머님은 애 이제 학교 보내놓고 네. 아침마다 하세요? 네. 오. 아침에 하는데 또 머리도 깨는 느낌도 들고 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어렵긴 해요. 아이는 안 어려워하는데 어머님은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이제 어머님의 관점에서 혹시 다른 학원이나 뭐 다르게 매일 국어를 접하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이 매일 국어를 해보시라고 아이한테 하시라고 이렇게 추천하시겠나요? 네.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시간이나 그 들이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네. 집중력 좋아지고 배경지식 생기는 거는 그 네. 효과가 훨씬 들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꼭 10레벨 하시라고 제가 이 석장을 드리겠습니다. 석장. 고맙습니다. 네. 꼭 10레벨 하셔가지고 아이랑 스타벅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런 행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목적이 사실은 이제 저희 잘 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 국어 잘 되자고 하는 행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 매일 국어를 혹시 사용할까 말까? 매일 국어가 도움이 될까? 학원에 이런 고민하시는 원장님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추천의 말씀이나 또 막 도입했을 때 원장님이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적용을 원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학원의 상황에 뭐가 이렇게 잘 안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노하우도 일부 좀 섞어서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국어는 저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학습을 싸고 있는 주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국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다른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거예요. 공부 습관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도적인 학습 심이라든가 아니면 또 엄마하고 유대관계도 좋아져요. 애가 뭔가 앉아서 뭔가 하고 있고 결과를 바라보고 피드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엄마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위해서 엄마와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아이의 성적이 저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봐요. 그게 진짜 성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지못해 그냥 학원 시험 볼 때만 벼락치기해서 바짝 나오는 점수보다는 이걸 꾸준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망설이는 원장들이 잇따르면 저는 반드시 이거는 학원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걸 하면서 학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학원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원장을 보는 시각이. 진짜 뭔가 이렇게 교육자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막 우리가 티칭에서 요즘에 그런 거지, 있죠? 저는 그게 지금 의문인 거야. 학원장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서 애들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애들 가르쳐서 그렇게 변화 많이 안 돼요. 우리 가르쳐서 변화되는 것보단 애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심어주는 게 저는 앞으로 학원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 국어가 그런데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사실 이 경쟁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걸 도입하면 학원의 위상이 달라진다. 저는 그게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많은 수학학원 원장님들이 이 수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해력이 돼야 수학 문제가 잘 풀린다. 요즘 애들은 그 독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약간 수학학원이지만 독해력이 필요해서 도입했다가 추춤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와서 여기 수학학원이지 국어학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머님도 있다 보니 근데 마음은 도입을 해 아이한테 필요한데 갑자기 이제 주춤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멈칫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히려 이제 티칭보다는 코칭 하시면서 아이를 직접 더 바라보실 거잖아요. 다른 학원은
이 독해력이 기반이 되면 정말 그 수학의 결과도 좋아지는지도 예.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 그런 부분을 바라보셨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혹, 그 수학학원 원장님 입장에서, 예. 어머님들이 와서 이거 수학학원에서 웬 독해력이 넣고 예. 웬 국어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 그 수학학원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을 어떻게 예.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노하우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독해력이 수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수학의 수능이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문장을 옛날엔 단답형으로 그냥 풀기만 했는데 됐지만 네. 지금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네. 기본적인 독해력이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독해력이 깔려야만이 수학의 긴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학원에서 이 국어를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네. 학원장들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플래너를 애들이 학교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플래너 평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가져가면 그게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걸 평가하면. 네. 저는 학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장의 이 독해력이 수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이 있으면 저는 엄마들이 와서 수학학원인데 왜 국어를 하죠? 이런 얘기 했을 때 분명히 엄마를 설득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플래너 애들 학교에 가져가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평가하고 내가 뭘 배웠는지 집중도를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쓰다 보면 애들이 느끼는 게 달라져요.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찬가지 수학학원에서 이런 독해력 하다 보면 애들이 긴 문장을 보는데 집중력이 달라지고 수학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답은 수학 원장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장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수학 원장의 확신을 가지면 분명히 애들 수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문장제 문제나 응용 문제에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본디 그 재수생들 가르치는 수학 선생이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점점 내려와서 이 초등부의 이 독해력에 집중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5 곱하기 3 빼기 2다. 이걸 계산을 못하는 아이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사과 박스에 5개의 사과가 들어있는 3개의 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는 2개가 모자라더라. 이런 거를 풀라고 하면 그 문장에서 아이가 5 곱하기 3 마이너스 2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숫자는 애가 연산은 하지만 사실 그 문장이 이해가 돼야 그 작은 문장제 문제 하나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도 당연히 그 저쪽에 있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초등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심화 문제라고 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에는 독해력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원체 독해력을 강조하시면서 이 대치동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관을 튼실하게 그리고 목동까지 이관까지 운영해 주시는 이제 멘토솔루션 박인현 대표님을 초대로 노하우를 좀 들어봤고요. 이 어려운 대치동 바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유일한 독해력까지도 접목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 박인현 대표님의 그 멘토 솔루션이 앞으로 전국으로 번창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서 오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멘토 솔루션의 컨설팅과 메일 국어의 독해력을 관리받는 친구들도 일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이제 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이제 메일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을 할 경우는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엄마들 초청해서 거기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객해서 그 애들을 메일고를 통해서 온라인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코칭 수업이.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코칭 수업이 되는 거 하게 돼요. 거기 이제 부모도 저희는 이제 코칭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같이 나와서 수업을 해야 돼요.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수업을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한 6주 정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6주. 지방 같은 경우는 6주 한 번 갈 때 2시간씩. 6주 정도 해서 그 지방이면 지방에 직접 가서 지금 이제 대구도 하고 있는데 하시는군요. 우리 원장님 이제 직접 가셔서 그 대구의 학부모들하고 면대면에서 수업을 6주 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6주가 끝나고 나면 매니징을 하게 돼요. 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카톡으로 메일 올린다든가 네. 아니면 메일 보고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동이 수정되려면 6개월 이상을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일종의 이제 예. 그 아이의 학습을 기본적으로 바꾸려면 예. 선생님과 학생 간에 라포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한 6주 정도는 같이 직접 부모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부모와 자녀와 예. 선생님과 같이 어떤 6주 정도 기본 그 치유라고 할까 기본 자세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메일 국어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제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 관리하면서 꾸준하게 그 어떤 아이 학습 규칙성의 관리가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이제 학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네네네. 이제 부산이든 뭐 대구든 광주든 이런 쪽에 이제 학원장들 이런 걸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강의를 해주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엄마들은 컨설팅과 코칭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어쨌든 뭐 저희 도와주셨으니까 가볍게 말씀드린다면 아이의 어떤 코칭이나 아이의 학습 변화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학부모님이나 혹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보이는 원장님께서는 멘토 솔루션 박인현 대표님께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뭐 바쁜 시간 쪽에서 뭐 목동, 대치동 두 간이나 운영하시면서 또 많은 또 원장님들 또 교육기나 키워내시면서 전국의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성을 퍼뜨리고 계시는 대표님인데 그죠? 저술도 하시고 바쁘신데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멘토 솔루션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오늘 2회 대치동이 궁금하다 막 이런 원장님들 많으셔서 오늘은 대치동까지 직접 와서 대치동에서 가장 비싼 쪽에 속하는 이 디마크 빌딩 주차하기도 주차료마저 비싼 이 디마크 빌딩에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달 또 원픽 행사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메일북을 사용하시는 원장님 모두 성공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